15페이지부터 법인이 나오고 있죠. 일단 법인에 관한 규정도요 대부분이 다 강행 규정인데 우리가 따로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영리법인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법인의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합니다. 이것도 일반적 영리법인과 차이점이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정관으로 달리 정한다면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있고요. 사원의 의결권도 평등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일단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 K 재단법인 일단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요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K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4번부터 볼까요?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첫째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첫째 정관으로 변경 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면 재단법인의 정관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두 번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요 지문이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세 가지의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주무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것은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산이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 내용에 뭐가 들어있죠?
자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뭐죠? 정관의 변경이므로 이것도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이사죠. 여기다 할까요?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것도 아주 질문이 달랍니다.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수인의 이사가 각자가 대표하게 되죠. 각자가. 그 다음에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각자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정리 안 해 두시면 굉장히 뭐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 되는데 3번 보시면 재단법인 출연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였어요. 이건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요. 따라서 하면 뭐죠? 처벌도 받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요거죠.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경매도 뭐죠?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허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비영리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뭐죠?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경매하지 못하고 강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띨 염려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사원충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귀속한다. X겠죠. 법원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죠. 이 정관은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가입하는 구성원은 사원은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고요.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일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 됐다면 대표권 제한은 무효고요. 또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는 점이죠. 만약에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한테도 대항하지 못합니까?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21번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유언으로 물론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왜냐하면 기본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관 변경이니까. 3번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설에 법조문이 나와 있죠. 해설 44조 제가 읽어볼게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에서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째는 목적을 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존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반드시 무엇은 정해주고 가야 돼요? 목적은 정해주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목적이 아니라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라면 누가 정합니까? 법원이 정하는 거죠. 그죠? 법원이.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죠. 첫째, 목적은 반드시 설립자, 출연자가 정해야 되고요. 법원이라 하더라도 대신 정해줄 수는 없고요. 또 목적 이해사항도 주무관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법원이 정하므로 이거는 안팎으로 틀린 질문이죠. 5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X죠. 목적 변경, 정관 변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2번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죠. 맞죠? 영리와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수익을 만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못 찾아가면 뭐죠? 비영리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없죠? 구성원이 없죠. 따라서 법인의 수익을 찾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뭐가 되죠? 비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 출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냐고 사망했어요. 반드시 뭐는 정해줘야 돼요? 목적은. 따라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법원이 정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5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5번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이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종합병원 돈 많이 받습니다. 그죠? 비싸죠? 23번입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과 임의예산은 물론 사원총회의 권한이고요. 2번 사원총회의 소집 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X죠. 당연히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는 뭐죠? 무효입니다.
3번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4번 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보통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구성원은 뭐죠? 의결권이 없죠. 최근에 이게 가장 잘 보였던 사건이 뭐죠? 그 한국당인가요? 그 홍준표가 유효회인가요? 모르시죠, 그죠? 유효회라고 이렇게 막말 많이 하던 아줌마. 그죠? 그 아줌마를 쫓아낼 때 최고회의에서 뭐죠? 저 출당 결정을 할 때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강제로 쫓아낸 후에 지들끼리 의결해서 출당시켰죠, 그죠? 원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죠?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뉴스 보니까 안희정이 확 갔는데요, 그죠? 아유 참. 안씨들이 다 맛이 가고 있어요, 그죠? 안철수도 맛이 가고 있고 안희정도 맛이 가고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안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씨들이 여기 안씨 계시나요? 이게 예? 고집 센 거보다도 무슨 고집이 세요. 그 뭐죠? 그 이렇게 종족 의식이 좀 강해요. 안씨들이 좀 묘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 그래서 안씨들은 이게 좀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유사 이래 건국 이래 안씨가 정치판을 휘어잡고 다닌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죠? 안철수, 안희정이 등장해가지고 흐뭇했는데 둘 다 아웃되고 있죠, 그죠? 이 자식들, 그죠? 안타깝습니다. 안씨로서. 근데 그 성추행을 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왜냐하면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 인간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허리의 하악적 부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주는 게 뭐죠? 일종의 불분율이에요.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서로 뭐죠? 까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까면 지도 내 걸 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섹스 스캔들과 관련돼 가지고 낙마하거나 정치생명이 끝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알다시피 뭐 깨끗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서로 그냥 어떻게 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 눈모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 이게 녹화하는데 오늘 야간 빠졌는데 아무튼 반 이상은 낙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싹 바꿔서 좀 새 나라 새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자든 우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24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권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점. 2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쉽게 말씀드리면 정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란색이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근데 미친놈들이 뭘 잘못 쳐먹었는지 뭐야 회의하면서 앞으로 노란색을 빨강색으로 하겠다라고 뭐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노란색을 뭐로 바꾼 거예요? 빨강색으로 변경한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됐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뭐죠? 무효이므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사원적이 득실이 가는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넘겨보시면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설립 등기람으로서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첫째, 요 갑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대표기관이어야 하는 거죠. 뭐가 있나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사원총회나 감사는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플러스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라면 갑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뭐죠? 효과 기속하고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갑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행위를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필요하므로 대표기관의 행위는 이코로 누구 행위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뭐죠? 책임이 구속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개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은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다. 따라서 을은 A나 갑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다. 그죠? 이 정도가 뭐죠? 전부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25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이 가능하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얘가 직무와 관련해서 운전하다가 뭐죠? 다른 차와 부닥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죠? 안전벨트를 많이 안 매고 있는 바람에 뭐죠? 손해가 확대됐다면 안전벨트가 안 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뭐합니까? 깎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깎아야 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까지인데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에 관한 남용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합니까? 유추 적용을 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함으로 법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가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책임을 할게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석하므로 대표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책임은 안 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했다시피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지려면 결국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속 지금 보시면 피해자가 이해간에 선인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X죠. 상대방은 선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됩니다. 3번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사장이고 갑이 직원이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입니다. 부진적 연대 처미가 되겠죠.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조금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일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이 뭐죠? 정관 등 조직과 체계가 체계가 갖춰졌지만 뭐만 하지 않죠? 설립, 등기만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유추 적용돼요. 그런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죠?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뭐 될 수 없어요? 유추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다고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을 기재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제3에 대항하려면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해야 된다. 그럼 뭐죠? X죠. 법인 아닌 사단은 아예 뭐가 안 돼 있어요?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에 관한 사항은 유추 적용될 수 없고요. 그 외에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됩니다. 물론 불법행위 능력은 뭐에 관한 사항이 아니죠. 등기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고 유추 적용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6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X죠.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뭐가 아니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럼 이때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 행위를 한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입니다. 법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미 X고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겠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5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X.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27번이죠.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구상할 수 있죠. 따라서 법인은 불법행위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표기관 행위가 이코로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그럼 이게 뭐죠? 대표권 남용이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본인이 법인이 뭐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악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 관련해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제 한 명이 더 끼어들었죠. 누구죠? 사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28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특별하게 중요한 것들은 없는데 또 이게 지문을 만들다 보면은 낼 게 없어 느는 게 뭐냐면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죠. 이사에 결혼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가 몇 명 없다는 얘기죠. 요때 선임하는 것은 뭐죠? 임시이사. 그 다음에 이사와 법인과 이해가 상반돼요. 요때 선임하는 것은 뭐죠? 특별대리인이죠. 그죠? 이게 개념이 별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낼 지문이 없으니까 자꾸 바꿔서 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상속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요.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제3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이런 건 맞는 지문이겠죠. 5번입니다. 이사의 결혼. 그럼 뭐가요? 임시이사인데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죠. 일단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임시이사고요. 밑에 해설에 나와 있지만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니까 개념과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이죠.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가. 또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반수의 결정으로. 근데 1번은 X죠. 왜냐하면 임의 기간이 아니라 뭐죠? 필수 기간이죠.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번 이사가 수인 여러 명인 때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죠. 대외적으로 대표할 때는 뭐죠? 각자가 대표합니다.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거의 이 지문은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나오고 있죠.
답은 3번이고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X입니다. 특정 행위와 관련돼서만 대리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이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죠. 4번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뭐죠? 임시이사인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임시이사죠. 3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가반수로서 대표 행위를 한다. X. 대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대표하죠. 2번 또 나왔네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악의 상대방,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특정 행위에 관련돼서 위임할 수 있고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죠.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해요. 그럼 뭐죠? 특별대리인이잖아요. 근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파산 이해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5죠. 우리가 청산 법인이 되면 첫째, 감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원총회도 뭐죠?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사가 명함만 새로 파면 된다 그랬죠? 청산인이 됩니다. 일단 청산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청산 사무 내에서만 뭐가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청산 사무와 관련 없는 행위라면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이죠.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뭐죠? 종료한 때죠. 종료한 때 청산법인은 권리 능력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청산법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지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3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 맞죠? 필수기관이니까요.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는 뭐죠? 각자가 아니에요. 맞네요. 2번 또 나왔어요.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죠. 이제 이 질문은 막 귀에 딱지가 오려고 하죠. 그죠? 이런 거 맞춰야 되겠죠.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죠. 따라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해요. 이해가 상반된다면 뭐죠? 특별대리인이죠. 따라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직무대행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셨을 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이분이 뭐죠? 직무대행자죠. 황교안 총리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 안 되죠. 그죠?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뭐죠? 이사나 대통령 한 일을 뭐죠? 그냥 관리하고 통상 사무만을 해야 됩니다. 뭔가 새롭게 개혁을 추진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갑처분 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하고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의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고, 왜냐하면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2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원충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그렇겠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천수적계 이런 것도 나왔어요. 문제에다가 뭐죠? 민법상 재단법인 이렇게 해놓고 1번 사원청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뭐죠? X겠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에는 뭐가 존재하잖아요? 사원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2번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청산 중인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에 매매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그럼 이거는 권리 능력에 벗어난 행위니까 무효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돈 못 갚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채권 신고 기간은 신고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받는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5죠. 왜냐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번입니다. 법인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한 해산 사유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3번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산 기간 내에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변제할 수가 없지만 아직 변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죠. 5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물론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인 아닌 사단이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따라서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뭐가 돼요? 유추 적용되지만 등기에 관한 내용은 뭐 될 수 없어요?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 항상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죠? 조합이죠.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뭐죠?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동업자가 되고 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공동소유에서 볼 거고요. 일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째,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가 되죠? 총유가 됩니다.
총의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이용행위, 개량행위, 처분변경이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나 관리행위나 처분변경행위는 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 아닌 사단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뭘 가질 수는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예요. 그러면 법인의 소유 형태는요? 재단법인의 소유 형태는요? 사단법인의 소유 형태는요? 단독 소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법인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법인 거. 법인의 뭐죠? 단독 소유인데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예요? 총회란 얘기죠. 조합도 물론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해요. 따라서 그 구성원들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합인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는 누구만요? 법인과 자연인만 가질 수 있고 다른 존재들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종중과 교회죠. 그죠? 종중. 또는 아니면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이것도 나오죠. 종중과 교회인데 예를 들어서 둔상동 교회다 그러면 둔상동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있으므로 교회 건물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거죠? 둔산동 교회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소송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둔상동 교회가 무슨 재판을 하게 됐다면 누구 이름으로 재판을 겁니까? 둔산동 교회 이름으로 재판을 건다. 원고 피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 (34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죠?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므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3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5죠. 왜요?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지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뭐가 되죠? 총유로 하고요. 5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다루어집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보시면 35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5죠. 둔상동 교회 건물은 누구를 등기합니까? 둔산동 교회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죠? 지분이 없죠.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신도들이 탈퇴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 잔존하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체로 간드든 개인적으로 간드든 관두면 뭐죠? 땡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예외가 인정되는데 우리 판례인데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뭐예요?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간데 없는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3번 지문처럼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저로 기속된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된다. X입니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의 뭐죠? 총유가 되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초과해서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사이좋게 교회 재산을 나눠 갖는 것 허용되지 않고요. 이유는 초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색을 갖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요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초행에 의해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된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기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질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6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이거는요. 뭐 보존 행위도 아니고 관리 행위도 처분 행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중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종중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더라도 결의가 있더라도. 따라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결의가 필요하다. X. 종중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할 것이고요. 3번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맞는데 이유는 요거죠.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무엇을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라고 해서 구성원이 각자가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한 각 구성원은 개인의 재산을 물론 책임지지 않고요. 5번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왜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요?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전반은 권리의 객체까지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하루에 뭐죠? 50문제씩 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한번 좀 가능하다면 뭐죠? 예습도 좀 한번 하고 예습한다는 의미가 막 꼼꼼하게 막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일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당일치기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며칠만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당일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도 점검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모의고사 풀듯이 쭉 푸시는 거예요. 푸셔가지고
절대로 푸실 때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번호 앞에다 이렇게 가입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에서 몇 번을 반복해야 되냐면 3번은 반복하셔야 돼. 3번을 반복하면 이제 문제집에 3번 다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1번 틀린 문제, 1번도 안 틀린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3과목 문제집을 터놓으시고 뭐만 보시면 돼요? 3번 내지 2번 틀린 문제만 쭉 뽑아 보시면은 전 과목을 뭐 할 수 있냐면 당일치기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며칠만 지나도 다 까먹고 일주일만 지나도 뭐죠?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인정해야 돼,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일치기 하려면 이런 문제집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쭉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